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창선입니다. 지난해에 제가 아프리카 TV 통해 가지고 인문학 동행 했었죠. 그때 인문학에 관심 많고 또 좋아하는 분들 많이들 오셔가지고 이제 좋아들 하셨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벌써 1년이 이제 지난 것 같습니다. 거의 뭐 한 이제 1년 돼 가는 것 같은데 이번에 그 시즌2로 이제 이름 붙여가지고 다시 아프리카 TV 통해서 인문학 강좌를 이제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씩 뭐 자주 하면은 좋겠지만은 제가 공부한 실력이 또 빤하기 때문에 이거 뭐 매주 하다가는 제가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의 날이죠. 매달 마지막 수요일 날 저녁 시간에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인문학 동행 2 시즌 2 이제 앞으로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좀 이제 달라진 게 있습니다. 뭐 하나는 아무래도 뭐 지난해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뭐 좀 발전이 됐으리라 좀 이제 기대를 해보겠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공개 방송식으로 조촐하게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가 지금 아프리카 TV 그 서울 삼성역 부근에 있는 프리거업 스튜디오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뭐 이렇게 자리가 많지는 않아요. 뭐 조촐한 아주 그 소규모의 뭐 가족 같은 분위기에 그런 이제 공개 방송식으로 뭐 진행을 앞으로 이제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TV 통해 가지고 이렇게 또 시청자가 와서 스튜디오에 와서 참여하는 인문학 강좌 이거 어떻게 될지 저도 좀 이제 흥미진진합니다. 좀 이를테면 좀 새로운 실험 뭐 그런 거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방송인데요. 글쎄 어떤 거를 시즌2의 첫 방송으로 할까 뭐 이제 고심을 했었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나 아렌트 읽기 오늘 주제입니다. 아마 한나 아렌트 이름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20세기의 대표적인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 그런데 막상 또 그의 책들, 저작들을 읽어나가는 것이 혼자서는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뭐 대단한 정치 철학자라고는 하는데 이거 왜 그런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무슨 생각을 했던 사람인지 그걸 알아야 뭐 공감을 하고 그럴 텐데 그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건 아는데 이 만만치 않은 상대이기 때문에 좀 거리가 있고 또 그랬는데 오늘 이 기회에 한번 좀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나 아렌트 굉장히 깊은 사유 또 넓은 사유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 번의 강의로 정리한다는 게 이제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하기로 예정된 시간이 제 강의 시간만 한 70분 정도 최대한 맞춰보려고 하는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하다가 정 안 되면은 조금 시간 오버할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가급적 좀 제한된 시간에 압축을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대상은 일단은 한나 아렌트가 도대체 어떤 얘기한 사람인지 입문을 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한나 아렌트를 좀 공부해 보려고 했는데 읽어봤는데 읽기는 읽었는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이제 주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 뭐 가지고 논문 쓰는 분, 뭐 그런 분이 굳이 뭐 들으실 필요는 아니요. 또 들으시면은 또 저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서로 이렇게 뭐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이 있죠? 한나 아렌트 사진인데 좀 나이가 상당히 이제 들었을 때 이제 사진인데요. 한나 아렌트 하면은 여기 담배가 중요합니다. 지금 담배 피는 사진이죠. 실제로 인터넷 같은 데 검색을 해보시면은요, 한나 아렌트 사진은 대부분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진입니다. 어마어마한 꼴초입니다. 정말 꼴초 중에 꼴초. 영화 한나 아렌트라는 영화 있거든요. 국내에서도 개봉이 되고 이제 그랬는데 그 영화를 보면은요, 그 영화 얘기는 뭐 제가 뒤에서도 한번 드리겠습니다만은 보면은 계속 담배 피는 모습만 나와요. 그냥 뭐 얘기할 때, 누구 만날 때, 공부할 때 계속 담배 피우고 있는 아주 그 유명한 꼴초였습니다. 한나 아렌트의 그 생애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에서 1906년에 이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입니다. 이게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한나 아렌트한테는 대단히 중요한 그녀의 이제 모든 작업의 뭐 계기가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마르부르크 대학에서 하이데거의 이제 지도를 받았었습니다. 하이데거 철학의 그 대가 하이데거의 지도를 이제 받았는데 여기서 이제 유명한 일화가 있죠. 하이데거하고 불륜의 이제 사랑에 이제 빠졌습니다. 하이데거는 유부남이었어요. 아렌트는 아직 결혼하기 이제 전이었는데 사제지간이었죠. 교수고 배우는 학생이고 17살 차이였는데 사랑에 이제 빠졌습니다. 근데 나중에 하이데거가 대학 총장이 된 이후에 나치당에 가입하고 히틀러를 찬양하는 그런 연설을 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 헤어졌습니다. 그거를 나치 찬양자가 됐다고 해서 아렌트가 걷어찬 게 아니었어요. 아렌트는 말렸어요. 그거를 나치에 가담하는 거를 말렸는데 그때 하이데거가 했던 얘기는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참 짠하죠. 근데 아무튼 그 두 사람의 그 사랑 얘기를 소개한 책이 국내에도 번역이 이제 돼 있어요. 에팅거가 쓴 한나 아렌트와 마틴 하이데거라는 책이 번역이 돼 있는데 저도 그거 읽어봤는데 그거를 보면은 하이데거가 진짜 나쁜 남자로 나와요. 그리고 아렌트는 정말 사랑의 눈먼. 그러니까 흔히 하는 얘기로 저렇게 똑똑한 여자가 왜 저럴까 하는 그 물음표가 읽는 내내 계속 드는 그런 광경으로 나와요. 너무너무 아렌트가 하이데거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근데 하이데거는 총장이 되고는 차버리는 떠나라. 총장이 되니까 이제 부담스러워서 몸 처신을 조심해야 되니까 그런 거로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너무 그거는 좀 이상하게 일방적으로 그 두 사람의 스토리를 이상하게 썼다. 그래서 뭐 반론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뭐 국내에서 이렇게 접할 수 있는 두 사람의 그 인연 그거를 또 이제 소개한 책 있어서 이제 소개를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하이데거를 이제 떠납니다. 이별을 하고 그 대신 하이데거가 친구인 야스퍼스도 뭐 실존주의 철학의 뭐 대가죠를 지도교수로 소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야스퍼스의 이제 지도로 쓰게 이제 됩니다. 그 이후에 다시 이제 그 논문을 쓰고 같은 해에 첫 번째 이제 결혼을 합니다. 퀸터스턴하고 이제 결혼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이혼을 하고 두 번째 이제 결혼을 또 나중에 불리어하고 1940년에 이제 두 번째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적으로는 참 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렌트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독일에서 교수증을 발급을 받지를 못했어요. 유대인이라는 이제 이유로. 그리고 게슈타포한테 이제 체포가 또 되기도 했습니다. 체포가 됐다가 이유가 뭐 알려지진 않았는데 좀 곧바로 풀려났어요. 풀려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프랑스로 갑니다. 프랑스로 가가지고 여러 가지 좀 이 유대인들을 위한 그런 활동을 벌이기도 이제 했었는데 그러다가 1937년에 독일 시민권, 프랑스에 있었을 때 시민권을 이제 박탈을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1950년에 미국에서 시민권을 얻거든요. 그때까지 무국적자로 이제 살게 됩니다. 10몇 년의 세월을. 그래서 이 무국적자라는 게 한나 아렌트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환경입니다. 뒤에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이 뿌리를 잃은 존재, 이 고향을 잃은 존재, 이 얘기가 한나 아렌트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제 핵심 키워드거든요. 그게 자신이 정말 무국적자 신세로 오랜 세월을 지냈었던 그 어려웠던 환경, 거기서 또 연유하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렌트가 41년에 나치 수용소로 이제 보내졌는데 탈출을 했습니다. 다행히 탈출을 해가지고 미국으로 이주해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 시민권을 얻었고 시카고 대학 또 뉴스쿨에서 이제 교수직을 지내다가 1975년에 이제 사망을 했었습니다.
아렌트의 주요 이제 저작들을 보면은요,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국내에는 이제 몇 권만 알려져 있죠. 주로 아렌트 하면 떠오르는 책들 정해져 있죠. 전체주의의 기원, 인간의 조건, 예루살렘의 아이만. 국내에서는 그 책들이 제일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아마 저 책 또 이번에 그 아프리카 TV 강좌 준비하면서 이벤트로 해가지고 저 책 아마 몇 분한테 또 선물로 나눠드리기도 하고 그러는 이제 바로 이제 그 책들인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는 일단은 저 책을 좀 중점적으로 소개해드리는 거를 일단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도 사실 이제 책들이 많습니다. 그 책 이외에도 특히 그 사후에 죽은 뒤에 나온 책들은 이 정신적인 삶, 정신의 삶, 사유에 관한 또 그런 책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국내에서 번역이 되긴 됐는데 여러 권이 그렇게 많이 알려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동안 알려졌던 게 한나 아렌트의 한 반면 이 정도는 국내에 많이 알려졌는데 나머지 반 한나 아렌트가 얘기하는 사유라든가 정신의 어떤 삶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별로 좀 알려진 편은 아닌데 그런 부분도 제가 조금 뒤에서 한나 아렌트에 있어서 사유라든가 이런 걸 좀 얘기를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 한나 아렌트는 뭘 연구를 했었느냐? 여러 가지 중요한 테마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박사 논문이 저겁니다. 그 야스퍼스 아래에서 박사 논문 썼던 게 아우구스티누스의 사랑 개념이라는 게 이제 박사 논문이거든요. 여기서는 사랑의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들한테 가능한 세상의 그 사랑의 유형이라든가 이 절대 선에 대한 관심 이런 걸 가졌는데 여기서 이제 악에 대한 연구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건 홀로코스트. 이것이 이제 계기가 되면서 인간에게 있어서 악의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를 합니다. 전체주의 기원에서 얘기한 거는 근본적인 악입니다. 근본악, 절대악. 그리고 예루살렘의 아이만에서 얘기한 건 일상적인 악입니다. 그거 뭘 의미하는지는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근대 사회에 있어서의 병리적인 현상들, 여러 가지 그 근대에 관한 이제 상실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진단하고 이 출구로서 정치적인 삶을 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 후기에 가가지고는 사유하는 삶을 얘기를 합니다. 정신의 삶. 이거 이제 국내에도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정신의 삶, 사유라는 이제 책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사유하는 삶, 여기에 대한 이제 또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처음에는 전반기에는 좀 정치적인 삶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많이 하는데 뒤로 가면서 이 사유하는 삶, 여기에 또 이제 얘기를 또 이제 하게 됩니다. 왜 사유를 강조하느냐? 이것도 이제 뒤에서 얘기를 이제 드리겠습니다. 아렌트의 그 연구를 결정적으로 결정 지은 거는 아까 얘기한 홀로코스트입니다. 바로 나치에 의한 유대인 이제 대학살 그거였습니다. 나치가 패망하기 전 12년 동안 유대인들을 계속 학살을 했었죠. 유대인들을 절멸시키겠다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을 지구상에서 완전히 절멸을 시키겠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죽인 겁니다. 한 1100만 명의 민간인하고 전쟁 포로를 학살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유대인 사망자가 600만 명가량이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1100만 명을 죽이고 특히 유대인을 600만 명을 죽였다. 600만 명이라 이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서울 인구의 얼마가 되나요? 한 절반 되나요? 그거를 죽여가지고 가스실에서 죽여가지고 열차에서 죽고 가스실 가서 죽고 죽은 시체들은 다 그 엄청난 웅덩이 속에 그냥 던져졌습니다. 시체들이 이제 쌓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아렌트가
그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 절망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그의 저작들이 이제 나왔던 거죠. 가스실에서만 죽였던 게 아니에요. 독일군들이 유대인들을 이미 그 수용소로 이송하는 그 열차, 거기서 엄청나게 많이들 죽었습니다. 그 열차에서.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은 유대인들은 가스실로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죽였습니다. 하지만 뭐 나치가 의도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뭐 절멸이 되지는 않았었죠. 이 사진입니다. 지금 사진이죠. 저게 바로 그 큰 웅덩이 속에 가스실에서 이제 죽어간 유대인들의 시체가 저렇게 버려지고 쌓여졌었던 그런 이제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책이 우선 전체주의의 기원이라는 책입니다. 국내에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두 권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1권은 반유대주의 또 제국주의에 관한 얘기고 2권이 지금 바로 이 전체주의에 관한 그러한 내용으로 지금 번역이 된 책이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전체주의의 기원이라는 책은 2차 대전이 이제 끝났는데 그랬는데도 또다시 전체주의의 요소들이 지금 부활하고 있다. 그러한 아렌트의 대단히 암울한 그 진단과 경고, 그것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나치가 패망하고 2차 대전도 끝났는데 과연 문제가 끝난 것이냐? 그것이 이제 아니라는 얘기죠. 아렌트의 그 책의 그 일판 서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3차 대전을 예견하는 이 순간은 모든 희망이 사라진 후에 정막과 비슷하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잃고 뿌리 뽑히는 사건이 전례 없이 대대적인 규모와 가늠할 수 없는 깊이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서문에서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아까 얘기했었죠? 고향을 잃었다. 뿌리가 뽑혔다. 아렌트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기가 무국적자 신분으로 십몇 년의 세월을 지냈기 때문에 이 고향을 잃고 뿌리 뽑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시민의 권리를 갖지 못하고 상실한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20세기에는 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잃어버리고 박탈당하고 그러고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고 지금 전체주의의 요소들은 다시 부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언제 다시 전체주의가 부활할지는 모르는 일이다.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전체주의가 흔히 얘기하는 이거를 좀 혼돈하는 분들이 많아요. 국내에서 보면 뭐 독재 정치 얘기하다가 아렌트 얘기를 막 인용해가지고 아렌트가 뭐 이런 전체주의를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사실은 이게 차원이 다른 겁니다. 독재 정치, 뭐 전제 정치 이런 거하고 아렌트가 얘기하는 전체주의는 전혀 다릅니다. 독재 정치, 전제 정치는 저런 거죠. 폭력으로 탄압하고 힘으로서 통치하고 이런 어떤 외형적인 그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전체주의는 다릅니다. 총체적인 지배, 인간에 대한 총체적인 지배를 목표로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의 본성을 바꾸어 놓는 겁니다. 인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동물하고 똑같은 존재로 무너뜨려 버리고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바꾸어 놓고 그 인간을 완전하게 지배를 하는 거. 이게 전체주의입니다. 훨씬 밑바닥까지 가는 거죠. 근본까지. 독재 정치인은 거기에 쫓아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아렌트는 이 전체주의에 그렇게 전유를 했었던 겁니다. 네, 총체적 지배입니다. 총체적 지배. 아렌트가 얘기하는 이제 총체적 지배가 이제 뭐냐 하면은요, 총체적 지배는 무한히 많고, 제가 이 텍스트를 좀 이제 읽어드리는 대목들이 이제 좀, 오늘 이제 종종,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얘기로 강의를 통해서 말로 전해드리다 하더라도, 아렌트가 직접 쓴 표현들, 이거를 직접 접하는 게 훨씬 생생하게 와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핵심적인 부분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데,
다만 애로사항은 저겁니다. 이 번역이 상당히 좀 오래전에 된 번역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직역체의 번역들이 많아서 사실 번역된 거를 읽어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가 쏙쏙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아렌트 번역들이 좀 오래된 번역들은 또 그때 그 시절에 문체로 많이 번역이 직역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이제 애로사항은 이제 있습니다. 총체적인 지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한히 많고 다양한 인간들을 마치 인간이 하나의 개인인 것처럼 조직하고자 한다. 이 다양한 인간들을 그냥 하나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차이가 없는 A하고 B하고 C하고 다 개성이 다른 그런 이제 서로 다른 인간들인데 그거를 무너뜨려 가지고 하나의 인간, 똑같은 인간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개인이 항상 변함없는 반작용들의 동일성으로 축소되어 그러니까 동일성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어떤 작용을 가하면은 거기서 나오는 반응이 똑같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다른 동물하고 유사한 인간종을 만들어내려는 겁니다. 다른 동물들, 인간 말고 다른 동물들은 뭘 하려고 하죠? 번식이죠. 그 종족 보존. 그거에 충실한 게 인간을 뺀 다른 동물들이죠.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인간을. 그래가지고 이데올로기 주입, 그리고 수용소를 통한 절대적인 공포 정치. 이게 아까 얘기했던 이데올로기와 테러 이런 거를 통해서 그 인간에 대한 이제 총체적인 지배를 하려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총체적 지배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법적 인격의 사례입니다. 우선은 법적인 인격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게 아까도 얘기했었던 국적박탈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 사람들을 법적으로 보호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국적을 뺏어가지고 그들이 법의 바깥지대에 있게 만드는 거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강제 수용소를 만들어가지고 법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거기다 그냥 임의로 뽑아가지고 거기다 보내버리는 겁니다. 이게 법적 인격을 사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러면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총체적 지배, 그 인간을 완전하게 총체적으로 지배하는 데 있어서 1차적인 필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우선 이거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이제 더 무서워지는 겁니다. 법적 인격을 살해했죠. 그 다음은 도덕적 인격을 살해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세 자식 가운데 어느 아이를 죽일지 나치로부터 선택을 강요당한 그리스 엄마의 도덕적 딜레마. 이겁니다. 나치들은 이런 방식으로 도덕적 인격을 살해를 했습니다. 세 자식이 있는데 누구를 죽일 거냐? 너는 하나를 죽여야 된다. 다 네 자식인데 하나는 죽여야만 된다. 이 도덕적인 딜레마에 처하게 사람들을 만들었던 거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나치는 그 수용소에 온 사람들을 가담자로 만들었어요. 가담자로. 어떤 식으로 가담자로 만들었냐 하면은 동료를 살해를 하게 했습니다. 저 동료인데 네가 죽여라. 아니면 네가 죽는다. 아니면은 다른 방식으로 가담을 하게 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을 또 죽이는데 거기에 참여하도록 그런 행위에 가담하도록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가담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자기도 피수용자가 돼서 수용소에 끌려왔는데 여기서 내가 살해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 그 사람의 도덕적 인격은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미 나치와 공범자가 돼버린 거죠. 이 상황까지 가면은 인간이 자기를 지탱하고 지킨다는 게 대단히 불가능해집니다. 그 다음 단계가 마지막, 이게
완전한 단계입니다. 개성의 파괴입니다. 개성이라는 게 뭐죠? 사람이 저마다 다른 거 개성이죠. 근데 이 개성을 없앤다는 거는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저마다의 다 이제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그 정체성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의 그 개성이라는 거는 가장 파괴하고 무너뜨리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그런데 나치는 이거를 해버렸습니다. 했습니다. 인간 존엄성의 파괴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이 인간들의 그 개성을 완전하게 파괴를 시켰습니다. 수용소는 인간의 모습을 한 야수들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제가 이거를 지금 PPT 화면을 텍스트를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는데 시간상 지금 오늘 그 방청 참여한 분들한테는 이미 그 출력을 해가지고 다 이제 배포를 해드렸으니까 필요한 보신 부분들은 이제 그거를 좀 보시면은 다 이제 참고가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완벽하게 정상적이었던 사람들을 나치 친위대의 그 일원으로 훈련시키는 학습장이 이제 돼버렸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을 이제 동물로 이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수용소에서. 근데 이 과정이 수용소 안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미 수용소로 가는 그 열차 안에서부터 쭉 이루어집니다. 프리모 레비의 그 국내에도 그 번역이 되어 있는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낸 그 인문학 책에도, 거기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낸 거 뭐죠? 제 책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지난해 아프리카 TV 인문학 강좌하고서 그거를 밑바탕으로 해서 제가 이제 책을 냈었는데, 거기도 프리모 레비 얘기 이제 소개를 하고 그랬는데, 저런 얘기가 나옵니다. 레비 얘기가. 그 레비도 이제 수용소로 끌려가는 거예요. 열차 타고서. 근데 그 안에서 사람들이 용변을 봐야 되잖아요. 그 열차가 기약 없이 가는데 하루 이틀 가는 게 아니라 용변을 봐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용변을 그냥 보는 데서 볼 수는 없으니까 아직은 그 못을 띄워가지고 못을 발견해서 띄워가지고 그 담요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용변을 보는 얘기를 프리모 레비가 합니다. 그거는 사람으로서의 자존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법이었다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무너집니다. 열차가 중간에 서는데 다 내리게 합니다.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그 넓은 평야의 그 들 같은 데서 환히 트여 있는 곳에서 거기서 뻘거벗고 용변을 보게 됩니다. 지나가던 독일인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저 유대인들은 짐승들이다. 저 꼴 좀 봐라. 그 얘기를 합니다. 이미 거기서부터 유대인들은 수용소로 가는 유대인들은 거기서부터 무너졌던 겁니다. 더 이상 인간일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이제 돼버렸던 겁니다. 이 개성이 파괴가 되고 이제 무너졌던 얘기는 아렌트는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합니다. 사형 선고 받았는데 이제 수용소에서 가스실로 끌려가는데 저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이제 죽는데 가스실 들어가면은 그러면 끌고 가는 독일 그 친위대한테 저항을 하든지 아니면 가스실로 이제 같이 끌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저항을 할 힘이 의지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지간하면 그냥 너도 같이 들어가자 이럴 텐데 그런 게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아렌트가 얘기한 거는 또 이제 독일이 패망했을 때 그때 독일 친위대한테 보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자기들 근데 살아남은 사람들이라면은 근데 보복을 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미 보복할 의지가 다 무너져 버린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렌트는. 모두가 파블로프의 개들처럼 행동하고 반응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인형들이다. 그렇게 하여 남는 것은 인간의 얼굴을 한 무시무시한 꼭두각시 인형들이다. 이것이 시스템의 진정한 승리다. 그러면서 복종하면서 꼭두각시 인형들처럼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인간들의 행렬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다 하면서 정말
모든 것에 복종하고 꼭두각시 인형이 된 사람이 아니라 동물과 똑같은 존재가 된 그 인간을 본, 인간이 무너져 버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입니다. 결국 아까 얘기 드렸죠.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의 목표는 외부 세계의 변형이나 사회의 혁명적 변화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밑줄 친 부분 보세요. 근데 처벌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절대적인 악이 된다.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게 아렌트에게 이제 많이 인용이 되는 이제 부분인데요. 이거는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목격한 이 악은, 이 전체주의의 이 악은 도저히 이건 상상을 벗어난 거기 때문에 설명의 영역을 벗어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벌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는 절대악이다 하는 그런 이제 얘기입니다. 예, 가만히 있어. 제가 채팅창을 지금 못 보고 쭉 진행을 해가지고 어떤가 모르겠는데 반응이 조금 어려워요. 어떠세요? 근데 오늘은 공부하는 날이다. 이렇게 마음을 잡숫고 시청을 하시는 게 마음이 이제 편합니다. 근데 이런 기회 아니면은 언제 한나 아렌트를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전체를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예, 제가 뭐 채팅창은 이거 강의하는 도중에는 그때 이렇게 뭐 반응을 못 해드리니까 그건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이 글이 많아서 조금 어렵다는 분들은 저렇게 해보세요. 나중에 이게 다시 보기 올라가고 그럴 테니까 그때 가가지고 좀 화면 정지시켜서 뭐 볼 수도 있고 아마 정지가 안 되나요? 되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거 좀 보세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아렌트는 이 중요한 거가 이제 전체주의 부활에 대한 이제 경고입니다. 이래가지고 뭐 아렌트가 얘기한 전체주의는 이제 그 스탈린주의하고 이제 나치 그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건데요. 이게 이제 끝나고 지나가 버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 전체주의 요소가 계속 살아있는 한 언제 또 다시 이게 닥칠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읽어드릴게요. 전체주의의 밑줄 친 부분입니다. 전체주의의 해결책은 강한 유혹의 형태로 전체주의 정권의 몰락 이후에도 생존할 것이다. 즉 인간다운 방식으로 정치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 고통을 완화하는 일이 불가능해 보일 때면 언제나 나타날 강한 유혹의 형태로 생존할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중들이 항상 어려워지면은 이 유혹을 받을 그런 이제 처지가 이제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유혹에 끌려가지고 또 솔깃해가지고 다시 이 전체주의가 살아날 수 있는 이런 이제 환경이 될 수 있다 하는 뭐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전체주의 기원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이 마지막 문장입니다. 새로운 시작에 관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렌트가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전체주의 기원 마지막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나 역사에서 모든 종말은 반드시 새로운 시작을 포함하고 있다는 진리도 그대로 유효하다. 이 시작은 끝이 줄 수 있는 약속이며 유일한 메시지이다. 시작은 그것이 역사적 사건이 되기 전에 인간이 가진 최상의 능력이다. 정치적으로 시작은 인간의 자유와 동일한 것이다. 시작이 있기 위해 인간이 창조되었다고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했다. 새로운 탄생이 이 시작을 보장한다. 실제로 모든 인간이 시작이다. 이런 얘기로 전체주의의 기원이 이제 끝이 납니다. 이 새로운 시작은 아렌트한테서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렌트 저작들을 관통하는 개념인데요. 이를테면 저런 걸 떠올리면 됩니다. 탄생, 행위, 자유 이런 것과 이제 연관이 되는 건데 세상이 그러니까 절망스럽다 하더라도 암울하다 하더라도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
바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새로운 시작을 못하게 하고 억압하는 거, 이러면은 이 세계가 유지가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악을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인간들이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런 새로운 시작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아렌트의 그 정치의 약속에서도 이 새로운 시작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여기 마지막 문장이요. 세계는 항상 사막이지만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새로 시작하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지금 암울한 현실, 이 세계를 사막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아렌트는. 그런데 이 사막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정치의 약속이라는 책에서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아렌트는 결국은 이 정치의 복원, 이 정치의 약속이라는 책이 있는 이유도 정치의 복원을 강조를 합니다. 예. 아무튼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전체주의의 기원, 이 책을 제가 압축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예, 뭐 별풍선 주시는 분들도 계속 있고,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다소 어려울 수도 있는 강의에도 불구하고 별풍선 주셔서 감사하고요. 근데 아렌트의 저작들 가운데서 그래도 이 전체주의의 기원하고 이따 뒤에서 소개해드릴 예루살렘의 아이만은 그래도 좀 쉬운 책입니다. 읽힐 수 있는 책입니다. 특히 예루살렘의 아이만 같은 경우는 흥미있게 읽을 수가 있어요.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소개해드리려는 인간의 조건은 상당히 좀 난해합니다. 이거 혼자서 읽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이제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운 얘기인데 최대한 제가 이해하는 범위에서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애를 써보겠습니다. 그게 제대로 됐는지는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여쭤봐야 될 것 같고요. 아렌트의 그 인간의 조건이라는 이제 책입니다. 우선 인간의 조건이 이제 도대체 이제 뭐냐? 이거부터 얘기를 드릴 텐데, 인간의 조건이 인간의 본성 이런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인간의 조건은 우리 그 인간들한테 이미 그러니까 이 인간들의 존재가 이미 조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조건이 이미 우리한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저걸 떠올릴 수 있어요. 그 스승이었던 논문 지도교수였던 야스퍼스는 한계 상황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한계 상황. 뭔지 아시죠? 한계 상황 하면 보통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어떤 숙명적인 상황, 뭐 죽음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그런 고통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제 야스퍼스는 바로 인간이 그 한계 상황 속에서 자각을 한다. 그 힘든 상황에서 자각을 하고 거기서 일깨워진다. 이런 얘기를 실존주의 철학에서 이제 했던 건데,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해요. 아렌트가 얘기하는 인간의 조건이라는 게 인간이 이미 그런 조건이 주어지고 제약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조건이냐? 세 가지 조건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 그 인간의 그 조건이. 하나는 삶, 생명입니다. 삶 자체.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이 삶. 이런 조건이 하나 주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은 세계성, 세계. 이건 세속적인 그 현실의 세계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고 또 하나는 다원성. 여러 인간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복수의 인간.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이게 이제 어렵죠? 무슨 얘기인지 뒤에서 이제 설명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전제하고 그거에 상응하는 인간의 활동이 무엇인지 이거를 이제 탐구를 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기까지 얘기 드렸는데 이해를 하면 천재고, 아주, 이제 뒤에서 이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사실 이게 이제 인간의 조건이라는 책의 핵심입니다. 핵심인데, 그 책을 읽었을 때 이게 만만치가 이제 않은 부분이었는데요. 그런, 아까 얘기한 그 인간의 조건이 주어졌다고 그랬죠? 첫 번째 그 삶의 조건이 있습니다.
삶의 조건이 있으면은 여기서 인간의 그 세 가지 근본 활동이 있습니다. 하나는 노동입니다. 아렌트가 얘기하는 건. 노동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기 위한 그런 이제 활동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기초적인 먹고 사는 일, 사실 그건 동물도 할 수 있는 거죠. 인간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이제 활동입니다. 그래서 노동하는 동물이 됩니다. 인간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작업입니다. 이거는 그 세계성의 조건, 자기가 그 살아가는 그 세계 속의 그 조건이 지워진 거에서 하는 게 작업입니다. 노동하고는 다른 겁니다. 한 단계 더 나간 거죠. 이 작업이란 건 뭐냐 하면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이 자연을 상대로 해가지고 인간이 인위적으로 뭘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작업입니다. 저런 거죠. 뭐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도 작업일 수도 있겠고, 건물을 만드는 것도 작업일 수도 있겠고, 인간이 인위적인 뭐를 노력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이제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적인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작업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뭐 호모 파베르, 뭐 제작인이란 뭐 개념도 사용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 건데요. 그런 거를 작업하는 제작인,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인간이라는 거. 근데 여기서는 특징이 이 유용성, 공리주의, 이 가치에 이제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한번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뭐 근대 사회에서 뭐 만들어내고 막 이럴 때 그런 사회 원리가 뭘까요? 뭐가 더 유용하냐? 공리적으로 뭐가 더 쓸모가 있느냐? 이런 거를 우선적인 기준으로 항상 가치를 따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행위입니다. 이건 이제 그 다원성의 조건 속에서 나오는 게 인간의 행위인데, 아렌트가 얘기하는 거는 이거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앞에 두 개, 노동이나 작업은 동물들도 다 하는 겁니다. 근데 행위만은 인간만이 하는 겁니다. 행위가 이제 뭐냐면 저런 겁니다. 아렌트는 어맨이 아니라, 그러니까 단일한 인간이 아니라, 한 사람이 아니라 복수의 인간들, 많은 사람들을 항상 얘기를 합니다. 맨, 에미엔, 그걸 얘기를 합니다. 이 세계는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래서 이제 다원성이 얘기가 이제 나왔던 거죠.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바로 행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렌트는. 대표적인 게 뭐가 될까요? 정치입니다. 정치. 이거는 동물이 못하는 거죠. 사람들 관계 속에서 사람들끼리 직접 뭘 하는 겁니다. 서로 말을 하고 의견을 내놓고 소통을 하고 토론을 하고 그리고 정치를 하고, 이것이 아렌트가 얘기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그동안 그 철학에서는 사실 그 보편적 인간을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 철학의, 서양 철학의 전통에서는. 그 플라톤 이래로. 플라톤이 이제 그랬죠. 플라톤이 지향했던 건 이제 보편성이었습니다. 인간의. 이데아라는 거. 인간의 본성들을 얘기를 해왔어요. 서양 철학의 전통은. 플라톤 이래로. 인간의 본성이 뭔지. 근데 아렌트는 인간에게 본성이라는 없다는 것이 아렌트입니다. 하나의 본성. 본성이라는 건 인간이 하나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의 본성 얘기하는데, 아렌트는 하나의 본성이 아니라 아렌트는 개별의 인간들, 그 수많은 사람들의 개별의 인간들을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많은 걸 담고 있습니다. 아렌트가 얘기하는 이 행위에는 그 복수의 인간들이라고 하는 거는, 복수라는 건 차이를 얘기를 하는 거죠. 굳이 복수여야 될 이유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고 다 다양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인간들은 이 다원적인 조건에서는 서로 다르니까 얘기를 해야 되고 소통을 해야 되고 토론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이 결국 정치적인 삶으로 가야 되고, 그것이 아렌트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말과 행위를 하는 것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이 바로 인간다운 삶이고 정치적인 삶이다. 아렌트가 인간의 조건에서 하는 얘기는 바로 이제 그겁니다. 표로 한번 보면은 이게
진도 잘 쫓아오는 분은 정리가 좀 될 겁니다. 표로 보면은. 얘기했죠? 노동, 작업, 행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시대별로 어떻게 이제 달라지는지. 이게 제일 위에 있는 게 이제 우선순위입니다. 이게 위계입니다. 고대에는 행위가 제일 위에 있었습니다. 고대에는 그냥 뭐 다른 거에 얽매이지 않고 그냥 이제 자유롭게, 자유롭게 이제 그거 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작업이고 그 다음이 이제 노동이었습니다. 그 위계, 순서에 따지면은. 이것이 이제 근대 초기로 들어서면서 근대 사회가 시작이 되면서 작업이 제일 꼭대기로 이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근대 자본주의 사회가 이제 전개가 되죠. 그러면서부터는 이제 인간이 뭘 만들어내고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해지는 겁니다. 우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용성, 공리주의 이런 게 무엇보다도 이제 우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쓸모 있는 일인지 아닌지, 정말 인간이 잘 사는데, 잘 먹고 사는데, 경제가 좋아지는데 쓸모가 있는 건지 아닌지, 이거가 최우선적인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이 노동, 행위가 근대 초기에부터 벌써 제일 끝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뒷전으로 밀려버리는 거죠. 그러던 것이 이제 근대 사회에 들어서면서는 노동이 제일 우선적인 가장 꼭대기로 이제 갑니다. 뭐냐 하면은 저런 의미입니다. 이 노동이라고 한 건 아까 얘기했었죠. 삶, 생명 얘기를 했었죠. 먹고 사는 거, 생존하는 거. 이게 최우선적인 게 이제 된 겁니다. 근대 사회에 들어가지고는. 뭐니 해도 일단 먹고 사는 게 최고다. 이 삶 자체가 최고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렌트는 노동하는 동물의 승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위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뭘 의견을 주고받고 정치를 하고 이러는 거는 제일 밑으로 내려가 버리고 만게 됩니다. 정치의 쇠퇴를 얘기를 하는 거죠. 아렌트가 얘기하고 우려하는 거는 바로 이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놓고 보면은 전체적으로 저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 사람들이 근대 사회로 올수록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에만 관심을 갖게 됐다. 먹고 사는 데에만 매달리게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대신 인간이 자기의 자발성을 가져야 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 영역, 사람들과 소통하고 토론하고 얘기하고 관계 맺고 정치를 하고 이런 거는 다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게 쇠퇴를 하고 이제는 자유를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 하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이 생존의 필요성에 완전히 이제 예속이 돼 버려 가지고 오늘날에 있어 가지고 인간이 그냥 어떻게든 그냥 생존하는데 급급해 가지고 거기에 다 예속이 되다 보니까는 정말 인간성을 발휘할 능력을 상실해 버렸다. 동물성 유지에만 급급하고 있다 하는 얘기죠. 동물이 저런 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처럼 자기 종족 보존, 이거에 이제 이게 전부인 게 이제 동물인데 인간이 이제 그렇게 되어버리고 있다는 그런 어두운 이제 진단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렌트가 하는 얘기는 정치적인 것을 부활하고 또 정치적인 사유 능력을 복원시키는 것, 이런 것이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한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얘기입니다. 어때요? 이게 인간의 조건에 나온 그 많은 얘기를 굉장히 압축을 해서 제가 전해드린 건데 어떻게 줄거리가 좀 잡히시나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빠뜨리지 않고 넘어가야 될 게 사적 영역과 이제 공적 영역의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인간의 그 세계에는 뭔지 아실 거예요. 설명 안 해도. 사적 영역 하면은 그 사적인 그 필요나 어떤 욕구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영역이고, 공적 영역은 이 인간들 그 공동의 그런 이제 영역이 될 텐데, 이것이 점차적으로 이 경계선이 불분명해지면서
사적 영역이 공적 영역의 중심을 차지해 버렸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적 영역이 이제 무너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같은 얘기입니다. 아까 그 정치의 쇠퇴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공적 영역이 사적 영역에 흡수가 돼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뭐 좀 얘기가 어려운 얘기지만 결국은 다 맥락을 같이 하는 그런 이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그 나중에 이제 뭐 그 하버마스 그 사회학자 뭐 그것과 이 공적 영역, 공공 영역 이런 건 또 뭐 맥을 같이 하기도 하는데요. 나중에 근데 조금 차이도 있고 아무튼 그거는 좀 시간 관계상 이제 생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렌트한테 꼭 중요한 얘기가 키워드가 이제 세계 사랑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모르 문디, 세계 사랑 이 얘기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렌트가 인간 세계는 언제나 세계에 대한 사랑의 산물이었다. 그러니까는 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런 세계, 세상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함께 공유해 가지고 함께 만들어 나가는 세상. 아렌트는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한 겁니다. 바로 이것이 아렌트의 그 인간주의의 그 핵심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 개인들이 자기의 어떤 이익이나 생존 이거보다는 바로 이 세계, 공동의 세상 이거를 더 배려하는 그런 태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야 비로소 이 세계 사랑의 정신을 가져야 인간다운 삶이 유지가 되는 그러한 이제 공공의 영역, 공적인 영역 그것이 이제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여러 가지 지금 개념이 나옵니다만은 다 맥은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이 아모르 문디, 세계 사랑이 얘기하는 것도 앞에서 쭉 얘기했던 거하고 뭐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얘기들입니다. 제한된 시간에 하려니까 참 엄청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 책입니다. 세 번째 책. 예루살렘의 아이만. 아마 국내에서는, 한국에서는 가장 많이 알려진 이제 책일 겁니다. 흔히 이 악의 평범성, 저 용어가 많이 이제 인구의 회자가 되면서, 그래서 이제 이 책이 많이 이제 알려지고, 이제 그랬는데요. 이 책의 부제가 이제 저겁니다.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 저렇게, 붙여져 있는데, 우선, 아이만이 이제 누군지부터 한번 좀 알아보죠. 아돌프 아이히만. 1906년에 출생을 해가지고 이제 나치당에 가입을 해가지고 유대인 업무 책임자를 맡게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나중에 이제 재판을 받는 결정적인 게 1942년에 그러니까 나치 패망이 이제 임박한 시기죠. 거의 유대인 문제 최종 해결 정책 결정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이 아렌트의 책을 보면은요, 이 책을 보면 최종 해결책이라는 얘기가 그런 용어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저거예요. 이게 그때 나치들이 사용했던 일종의 은어입니다. 은어인데 최종 해결책이 뭐냐면 이제 유대인들 다 죽여라, 다 학살해라. 그게 최종 해결책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했던 건데요. 그 회의에 이제 참석을 했었던 아이 히만입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실제로 그 수용소로 이송하는 그 열차, 그 이송의 그 최고 책임자를 맡았었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치가 패망한 후에 미군한테 이제 체포가 되는데 탈출을 합니다. 수용소에서. 탈출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르헨티나로 도피를 합니다. 가짜 여권을 이용해서. 근데 저게 논란거리가 있었어요. 왜냐면 그 가짜 여권을 발급하는데 그때 이제 교황청이 개입을 했다, 도와줬다. 이런 얘기가 나중에 알려져가지고 그게 또 이제 논란거리가 이제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살다가 1960년에 이스라엘 비밀경찰한테 거기서 체포가 됩니다. 밤중에 그냥 차에 태워가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끌고 갑니다. 이게 이제 외교적인 논란거리가 또 됐어요. 이스라엘하고 그 아르헨티나하고. 근데 아무튼 이제 외교적으로 해결을 보긴 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공개 재판을 받게 되고 교소형에 처해집니다. 근데 아렌트가 이 예루살렘에서 진행된 이 재판을 가서 취재를 한 겁니다. 내내 참관하고. 그래가지고 그 재판의 기록을 보고서로 내가지고 우선 신문에 게재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이제 큰 반향을 일으킨 게 바로 이 예루살렘의 이제 아이만이라는 그런 이제 책입니다. 나중에 그 이제 기사가 이제 책으로 그렇게 이제 나온 거죠. 이게 아이만이 예루살렘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그 모습이 상당히 꼿꼿하죠. 벌써 사진에서 주는 그 인상이나 느낌이 꼿꼿하죠. 아이만은 이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한 번도 반성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아이만이 했던 법정 진술입니다. 유대인을 죽이는 일에 나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나는 유대인이나 비유대인을 결코 죽인 적이 없다. 이 문제에 대해 말하자면 나는 어떠한 인간도 죽인 적이 없다. 나는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 여하튼 난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내내 아이만은 이 진술을 반복을 합니다. 자기는 명령 받은 대로 했을 뿐이고 집행받았을 뿐이고 그거는 독일 나치법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었고 내가 직접 죽이라고 명령을 한 적은 없다. 나는 충실히 명령을 이행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거는 그 당시에 위법이 아니었었다. 이런 진술을 아이만은 내내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조금도 뉘우치는 얘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상당한 자부심에 가득 찬 그런 얘기만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아렌트는 이 재판을 내내 지켜보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바로 작은 톱니바퀴였는데 이건 아이만을 가리키는 겁니다. 피고 측에 의하면 아이만이 그와 같았다는 것이다. 이것이 총통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들은 모두 작은 톱니바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들이 행한 모든 일은 그가 법을 준수하는 시민으로서 인식하는 만큼 행동한 것이었다. 그는 경찰과 법정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한 것처럼 의무를 준수했다. 그는 명령을 지켰을 뿐 아니라 법을 지키기도 했었다. 명령을 지켰을 뿐 아니라 법을 지키기도 했었다. 바로 이겁니다. 아이만이 주의식을 갖지 않고서 그렇게 법정에서 꼿꼿하게 당당하게 똑같은 얘기만 판에 박은 듯이 반복했던 이유가 바로 저런 것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렌트는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는 단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결코 깨닫지 못한 것이다. 그로 하여금 그 시대에 엄청난 범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게 한 것은 순전한 무사유였다. 이 무사유라는 용어가 중요합니다. 무사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없을무,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아이만이 무사유였다는 겁니다. 생각이 없었어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명령을 집행만 했을 뿐이지 자기는 아무 생각을 하지 않은 그런 아이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렌트 얘기입니다. 범죄의 의도를 미리 갖고 있지 않았다. 아이만이. 그는 어떤 특별한 인물이 아니었다. 근데 이게 바로 이제 논란을 촉발시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아이만은 악의 평범성 이 얘기를 꺼낸 건데 저게 이제 심각한 비판을 받게 됩니다. 아렌트가. 그러니까 아이만 가지고 그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더군다나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정말 저런 범죄자가 없는데 저런 학살자가 없는데 그를 가지고 범죄 의도를 미리 갖고 있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특별한 인물이 아니었다 하니까 이 유대인들은 아렌트도 같은 유대인인데 어쩌면 저럴 수가 있는가 경악을 했던 거죠. 그래서 특히 유대인들이 아렌트를 엄청나게 비난을 했습니다. 어떻게 아이만을 가지고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바로 저런 판단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예루살렘 아이만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용어가
이 대표적인 용어인데 딱 한 번 나옵니다. 저 책에서 제일 마지막 문장으로 나옵니다. 이는 마치 이 마지막 순간에 그가 인간의 사악함 속에서 이루어진, 이게 그 책을 보면은 연약함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이제 오역입니다. 이게 이제 사악함인데, 인간의 사악함 속에서 이루어진 이 오랜 과정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을 요약하고 있는 듯 했다. 두려운 교훈, 즉 말과 사고를 허용하지 않는 악의 평범성을, 이 마지막 문장에 악의 평범성이라는 얘기가 한 번 나오는데 이게 아주 대표적인 이제 용어가 되는 겁니다. 아이만을 가리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말과 사고를 허용하지 않는 악의 평범성, 이겁니다. 왜 악인데 평범한 악이냐? 아까 우리 얘기했죠. 절대악 얘기했잖아요. 전체주의, 절대악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근본적인 악이었습니다. 전체주의의 악은. 아까 얘기했던 게. 근데 아이만의 악은 평범한 악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렌트는. 일상적인 악입니다. 이게 차원이 다르잖아요. 절대악이 아니라 평범한 악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왜냐? 말과 사고를 허용하지 않은, 아까 무사유 얘기를 했잖아요. 뒤에 이제 자세히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 재판할 때 보니까 법정에서 아이만이 말이 항상 똑같다라는 거예요. 항상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판에 박은 얘기 한 거죠. 아까 얘기한 그런 투에. 그러니까는 세 가지 무능력함을 얘기합니다. 아렌트는. 아이만의 말하는 데서의 무능력함.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 그거 있고, 또 하나 생각하는 데의 무능력함. 무사유. 아까 얘기했죠. 생각이 없어요. 이게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고. 또 하나,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데서의 무능력함. 저건 이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판단하지 않음이라고도 이제 그 표현을 하는데,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지를 않아요.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그래가지고 결국 아이히만이 이러한 그 말과 생각을 허용하지 않는 악의 평범성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만하고는 어떤 소통도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아이만은 생각을 안 하는 인간이고, 보니까 이게 옳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생각을 안 하고 판단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거를 했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하는 이 행위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판단을 안 하는 거예요. 또 말도 안 하고. 그 아렌트한테 말은 이제 중요합니다. 아까 얘기했었죠. 그 다원성의 세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속에서 사람들 사이에 주고받을 수 있는 게 바로 그 매개가 이제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건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근데 아무튼 아이만은 이거를 다 하지 않는 무능력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이제 그 악의 평범성이 나아졌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이게 악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 아렌트의 얘기입니다. 그건 뒤에서 정리할 때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렌트가 이제 그 후기로 가면서 후기 조작에서 이 사유의 문제로 이제 많이 들어갑니다. 사유, 생각, 사유. 근데 왜 사유 얘기로 넘어가느냐 하면은요, 바로 그 아이만 재판을 본 영향입니다. 얘기했죠? 아이만이 사유를 안 하는 인간이더라. 생각을 안 하는 인간이더라. 이거를 지켜보고서 인간에게 있어서 사유의 문제, 생각한다는 거, 정신의 삶을 산다는 거, 이거로 이제 관심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거 옮겨놨습니다만은 한번 요거는 나중에 곰곰이 한번 읽어보세요. 예, 좀 씹어보면서 읽으면은 참 담겨 있는 게 많습니다. 저 부분만 읽을게요. 제가 시간이 쫓겨서 그렇긴 한데 조금 오바되더라도 읽을게요. 채팅창은 어떠세요? 뭐 급하세요? 조금 읽어볼게요. 고독한 사람은 혼자이며
이게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어서 그래요. 저는 고독한 사람은 혼자이며 그래서 자기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이다. 잘 이걸 씹으면서 읽어보세요. 인간은 자신과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나는 고독 속에서 나 자신과 함께 나 혼자 있으며 그러므로 한 사람 안에 두 사람인 반면 나라는 한 사람 속에 둘이 있다는 거죠. 내가 있고 자아가 있고 그런 거죠. 외로움 속에서 나는 이건 이제 고독 속에서는 내 속에 두 사람이 있는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외로움은 이제 다른 겁니다. 외로움 속에서 나는 다른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고 실제로 혼자 있는 것이다. 고독과 외로움은 다른 겁니다. 고독한 사람은 자기 속에서 자기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내가 있고 자아가 있습니다. 대화가 가능한데 외로운 사람은 모든 게 단절이 됐어요. 단절이 됐어요. 그래서 엄격히 말해 모든 사유는 고독 속에서 이루어지며 나와 나 자신의 대화이다. 그러나 한 사람 안에 두 사람이 전개하는 대화는 같은 인간들과의 접점을 잃지 않는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아렌트한테. 그러니까 고독한 속에서 내 속에서 둘이서 나하고 내가 대화를 하는데 다른 인간들하고의 접점을 잃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 나 말고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 접점, 이거를 유지한다는 거죠. 외로움은 그게 아니에요. 나 말고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단절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렌트가 얘기했었던 그 다원성, 사람들이 복수의 인간들이 많이 사는 그 다원성 속에서 정치적인 삶을 사는 거, 또 거기서 말을 하고 행위를 하면서 그러면서 정치를 보관하는 거, 이것과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얘기, 내 정체의 확신을 위해서 나는 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한다 하는 거. 그러니까 아렌트의 사유는 자기 혼자만의 사유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저기 내 생각을 나 혼자 밀실에 끌고 가서 나만의 세계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생각하고 끝나는 이런 게 아닙니다. 고독한 속에서 나와 나의 대화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나의 진실을 만나고 그리고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의 접점을 잃지 않는 그런 거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또 하나 말이 있습니다. 이 로마 정치가 그 카토라고 있는데요. 그가 쓴 말을 아렌트가 즐겨 인용을 합니다. 이 인간의 조건 마지막 문장이 저 문장으로 끝나고 또 정신의 삶이라는 책의 첫 문장이 저거로 시작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을 때 그 어느 때보다 활동적이며 혼자 있을 때 가장 덜 외롭다. 공감 가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게 이 얘기를 듣고 저거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렇게 고개가 끄덕여지는 분은 그래도 삶에 대해서 이제 좀 이제 눈이 뜨인 분이고 산전수전 겪어가지고 전혀 와닿지 않는 저게 뭔 얘기냐 하면은 아직 인생을 조금 더 이제 이거 이제 농담이고 아무튼 이제 그런데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혼자 있다고 해가지고 뭐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기력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혼자 고독하게 있을 때 더 많은 것들을 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하고 내가 내 속에서 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의 진실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오히려 외롭지 않을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오히려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을 때 계속 나를 돌아보고 나를 만날 수 있으니까 가장 분주할 수 있다. 바로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떨 때는 상당히 고독한 사유 속에서, 그러니까 이 사유를 얘기하면서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아렌트가 인간에게 사유가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고독한 속에서 사유를 한다는 것이 또 어떠한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뭐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처럼 이 악의 평범성에 대한 비판이 쏟아집니다. 저 기사가 나오고 책이 나오고, 특히 아까 얘기처럼 유대인들한테서
엄청난 비난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 책은요, 예루살렘의 아이만은 유대인들한테는 읽히질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렌트를 기본적으로 싫어합니다. 대표적인 비판이 스탕레트가 책을 낸 게 있습니다. 제목이 그 책의 표지인데요. 예루살렘 이전의 아이만입니다. 이 제목이 뜻하듯이 예루살렘에서 재판받기 이전에 아이만이 어떤 인간이었는지, 어떤 범죄자였는지 이거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 아렌트 얘기하고 정반대가 되는 거죠. 아렌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재판한 거 보니까 저건 평범한 그냥 악이더라. 뭐 의도한 것도 아니고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고 생각도 안 했고 어떤 특별한 의도도 갖고 있지 않았고 그냥 아이만은 그냥 생각을 할 줄 모르고 판단할 줄 모르는 그런 인간이었다. 일상적인 악일 정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스탕레트는 아이만을 내가 추적을 해봤더니 그런 인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아주 악질적인 범죄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악질적인 범죄자였다는 그런 구체적인 자료들을 꺼내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속았다는 얘기예요, 아렌트가. 아이만은 사형을 면하기 위해 혼신의 연기를 다했는데 아렌트를 속이는 데는 성공적이었다. 사람들의 관심이 아이만이나 홀로코스트가 아니라 악의 평범성으로 가버렸다. 그런 비판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까지도 뭐 논쟁거리입니다. 논쟁거리인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아이만이 어떤 인간이었는지를 판단하는 게 저는 아렌트한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아렌트가 얘기하고자 했던 거는 아이만 개인이 아니라 인간이었습니다. 인간 뭐냐면은 아렌트가 얘기하고자 했던 거는 인간이 생각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을 때 무사유, 무판단 이런 거를 하는 존재였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게 바로 악의 원인이 된다는 거. 인간 전체 얘기를 한 겁니다. 아렌트는 사실. 그래서 저는 꼭 아이만이 이런 인물이었느냐 저런 별풍선 300개를 쏘셨네 누가.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별풍선에 눈이 멀어서 악의 얘기를 하다 말고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라 저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어렵다면 어려운 인문학 강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적극적인 애정을 보내는 시청자가 있다. 저는 그게 진짜 아프리카 TV 통해서 참 그런 시청자들이 있다. 그게 사실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 제가 악의 얘기를 하다 말고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근데 진심입니다. 진심입니다. 저런 예?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많은 시청자들을 인문학 동행하면서 또 이렇게 호응하고 관심 같이 나누는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으면 하는 이제 그런 기대입니다. 그래서 뭐 얘기하다 넘어갔나요? 아무튼 이건 이제 논쟁거리인데 저는 그런 맥락에서 아렌트 얘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거는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뒤에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렌트가 얘기하는 아이만의 이제 교훈. 뭐 그래서 어쨌다는 얘기냐. 이거를 이제 보면은요. 이거 봅니다. 그 일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그 일, 그러니까 그 최종 해결, 제가 아까 얘기했던 유대인 대학살,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 그게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 일이 어디서나 일어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일어나는 곳에서는 일어났는데 안 일어나는 곳도 있었다는 얘기죠. 이게 뭐냐 하면은 결국은 생각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것이고 반대로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일 겁니다. 우리 각자 안에 아이만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아렌트가. 결국 이 얘기입니다. 우리 각자 안에 아이만.
제가 인간 전체의 문제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 각자 안에는 아이만이 없는가? 아이만이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뭘까요? 생각하지 않는 인간,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는 인간. 그게 우리 안에 아이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내 안에도 그런 생각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그런 아이만이 내 속에도 있다면은 악은 또 생겨날 수 있다. 그게 악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얘기입니다. 아마 우리 역사에서도 당장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일제시대, 일제치하에서 친일파, 막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때려잡고, 그런 일 했던 친일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렇게들 또 지금까지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했다.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다 그렇게 했다. 아이만 생각해 보세요. 무사유, 무판단. 옳고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시키니까 했다.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다 그렇게 했다. 비슷한 거죠. 우리 안에 아이만인 거죠. 이거는 언제든지 반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결국 아렌트의 그 경고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만은 또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경고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의 얘기인데 직접 이어진 얘기는 아닙니다. 저렇게 인간이 자기의 자유를 이제 갖다 헌납을 하는 거, 생각도 하지 않고 판단도 하지 않고 결국은 자기의 자유를 그냥 내놓는 거죠. 내놔버리는 거죠. 이거가 이게 제 책에 나왔던 부분들인데요. 거기서도 그 자유를 잃은 인간의 모습을 담은 얘기들을 이제 여러 개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 카라마조프카의 형제들에 나온 대신문관의 얘기라든가 또 에리 프롬이 얘기한 자유로부터의 도피. 제가 시간이 없어서 길게 설명 못 드립니다만 아무튼 다 그 인간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지키지를 못하고 이거를 그냥 넘겨버리고 헌납을 해버리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얘기를 한 겁니다. 불안하고 감당을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넘겨버리는 인간의 이제 모습입니다. 기회 되면 이 도스토옙스키 대신문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실만 합니다. 인간이라는 게 이 빵에만 눈이 멀어가지고 이 자유보다는 빵에만 눈이 멀어가지고 이 대신문관이 지하실에 나타난 예수를 끌어다가 거기서 예수를 추궁을 하는 겁니다. 당신은 인간들을 믿고서 인간들한테 자유를 줬는데 정작 인간들은 그 자유를 지킬 능력이 없었다. 인간들은 자유에 관심이 없고 빵에만 관심이 있었다. 자유는 다 버려버렸다. 당신이 실수를 한 거다. 실패를 한 거다. 바로 이런 얘기를 예수를 조롱을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아렌트가 얘기한 그 인간의 그 자유의 상실 얘기 다 이게 좀 이어지는 얘기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제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이제 좀 정리하는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죠. 그럼 이런 얘기를 한 한나 아렌트가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시대하고는 도대체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냐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그 인간의 조건에 나오는 얘기를 했었죠. 노동, 작업, 활동, 노동, 작업, 행위 얘기를 하면서 오늘날에 있어서 이 행위라고 하는 거, 인간의 어떤 자발적인 행위, 이런 거는 다 이제 제일 밑에 거가 돼버렸고, 이제는 그냥 먹고 사는 문제, 노동하는 동물의 승리, 인간이 그냥 자기 생계 유지하고 생존하고 이거에만 그냥 모든 가치 기준이 우선하는 거, 이거 얘기했죠. 생존에만 매달려 자유를 포기하는 인간, 이건 아렌트가 얘기했던 20세기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거의 일치를 한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죠?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먹고 사는데 완전히 갇혀버렸잖아요. 특히 젊은 세대들, 대학생들, 취업해야 되는 젊은 세대들 다른 생각 못 하잖아요. 정말 대학생들한테 필요하고 청년들한테 필요한 게 인문학인데 인문학 책 볼, 인문학 공부할 책이라도 한 권 볼, 이런 눈을 돌리지들을 못해요. 이런 생각, 인간의 삶이 뭔지, 내가 살아야 될 삶이 어떤 건지 이런 거 생각을 하면서 그 젊은 시절을 보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 해요. 완전히 취업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바둥거리고, 근데 당장 뭐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 건지 여기에 갇혀버리니까, 이게 바로 아렌트가 얘기했던 생존에만 매달린 노동하는 동물의 승리, 우리 시대에 사는 모습하고 일치한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사유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인간, 무사유, 무판단의 인간, 역시 우리 주변에 갈려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생각하지 않고 따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냥 주어진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의 이제 모습,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사적 이익에 매달려가지고 공적인 영역이 사라진다. 그리고 정치가 쇠퇴한다 하는 거. 역시 우리 시대와 맥을 같이 하는 그런 이제 진단일 겁니다. 정치가 쇠퇴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 시대에 뭐 정당이 없고 정치가 국회가 없고 그런 거 아니죠. 하지만 정치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쇠퇴를 했습니다. 아렌트가 얘기하는 정치의 복원은 뭐죠? 시민들이 바로 정치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 시민들이 내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 속에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말을 하면서 참여를 하면서 그런 의미에서의 정치의 복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치적인 삶을.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민들의 어떤 모습이 아까 쭉 얘기한 먹고 사는 데만 매달리다가 그거를 다 잃어버린 이런 거에 대한 경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다운 삶을 향한 노력의 필요성, 이거를 아렌트가 얘기를 하고, 이거는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다운 삶. 뭐죠? 인간다운 삶. 정치적인 삶, 정신적인 삶. 아렌트한테는 그 두 가지였습니다. 정신적인 삶과 정치적인 삶. 그 두 가지를 통해가지고 그 노력을 통해서 인간다운 삶을 향한 노력을 기울이자.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렌트가 갖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철학사에서. 이 서양의 그 철학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배타적인 자아에 갇혀 있었습니다. 플라톤 이래로. 배타적 자아라는 게 이제 뭐죠? 모든 경험을 내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죠. 나 혼자의 자아. 그게 이제 데카르트가 그랬었죠. 데카르트한테 이성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내 속에 있는 거죠. 내 속에. 생각하는 그 이성은 데카르트한테 내 속에 있었던 거죠. 근데 아렌트는 그게 아닙니다. 세계 속에 있습니다. 이성은 세계 속에서 발견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서양 철학의 그 전통은 나 혼자 그 배타적인 자아에 갇혀가지고 대단히 이제 관조적이었습니다. 관조적이었는데 아렌트는 그 관조적인 거를 넘어선 겁니다. 활동적인 삶을 얘기하고 정치적인 삶을 얘기하면서 바로 그 정치를 복원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플라톤 이래로 니체 같은 경우도 그랬죠. 니체 같은 경우도 어떤 그런 세계 속에서의 뭐 삶보다는 결국은 자기의 삶이었었죠. 자기 자아. 거기로 이제 돌아갔었던 것이고. 그것이 이제 그동안 계속됐던 서양 철학의 전통이었는데 아렌트가 이것과는 단절을 이제 했던 겁니다. 나만이 아니라 나만의 경험, 나만의 이성이 아니라 세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함께 사는 그 세계 속에서의 이성. 바로 아렌트가 그거를 얘기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철학사에서 갖는 이제 의미도 그 아렌트 이전까지의 그 전통을 상당히 좀 뒤집었다면 뒤집었다고 할까요? 그런 이제 시도를 한 거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참 정해진 시간에 한나 아렌트를 이해하느라고 시간이 좀 오버되긴 했습니다만 뭐 정신없이 달려왔는데요. 마지막으로 뭐 이 강의, 뭐 짧은 강의 위에 뭐 혹시 한나 아렌트를 더 공부하고 싶다, 책을 읽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책 해설서입니다. 그러니까는 아까 얘기한 그
원저작 가운데에서는 제일 좀 그래도 쉽게 읽히고 흥미있게 읽힐 수 있는 게 아까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해설서들이 몇 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 홍원표 교수의 아렌트라는 책이 좀 제일 전체적인 거를 잘 정리를 해놓은 좀 그런 책이 아닌가. 저는 제 의견입니다만 뭐 다른 분들도 또 낸 책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몇 권의 책을 해설서를 소개를 해드립니다. 홍원표 교수나 또 김선욱 교수의 책을. 그래서 좀 저렇게 해설서를 통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는 방법도 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화 한나 아렌트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보세요. 근데 한글 자막 나온 거는 유튜브에서 공짜는 제가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료 사이트 한 1,000몇백 원 주고 구입해서 보면은 한글 자막이 있는 거 볼 수가 있는데 이 영화는 한나 아렌트의 그 아이만 그 재판 그 과정을 쭉 거기에 그 과정을 이제 주로 다룬 건데요. 뭐 이렇게 막 재미있진 않아요. 재미있진 않은데 한나 아렌트를 알고 싶다 하는 분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사실에 충실하게 그렇게 이제 만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흥미있게 본 게 영화에서는 도대체 저런 난해한 용어들을 어떻게 하나 했더니 처리하나 했는데 뭐 그렇게 한 것도 있고 또 그냥 마음대로 한 것도 있고 막 이제 섞여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볼만은 해요. 아렌트를 이해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그래서 계속 자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담배 피는 장면은 계속 이어집니다. 인문학 동행 오늘 뭐 첫 시작입니다만은 좀 더 풍성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방청 이제 신청 받아도 아직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가 뭐 그냥 너무 좁게 알려졌으니까 뭐 그랬을 텐데 앞으로는 이제 방청 신청도 계속 늘어나가지고 나중에는 저 큰 스튜디오로 옮겨서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때가 빨리 왔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다들 감사드리고 한 달 후에 다음 달 문화의 날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ilver bells, coral shells,